안녕. 드디어 동영상 수업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자, 우선은 오늘부터 내신 대비거든? 내신 대비니까, 좀 하면서 내가 내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그냥 시험 직전이다. 왜냐면 시험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진짜 시험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좀 긴장하고 봐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너네가 좀 독서야. 독서. 아마 독서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처음 공부를 할 텐데, 독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다 필요 없어. 읽기. 그냥 본문을 무조건 시험 직전까지 내가 5번은 읽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읽을 때 나랑 지금 처음 읽을 거 아니야. 아니, 학교에서 봤나? 학교에서 본 건 빼고. 나랑 첫 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세 번째부터는 좀 빨라질 거고, 네 번째도 빨라질 거고, 다섯 번째도 빨라질 거야. 해서 우리가 시험 직전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5번을 읽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 왜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네 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다 본문에서 찾거나 내용을 좀 곱씹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많이 읽기. 됐지? 나 지겨울 거란 얘기야. 재미도 없고 재미 더럽게 없거든 진짜. 독서 제일 싫어. 어쨌든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따가 내가 너네가 이거를 잘 봤는지 안 봤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 여기다 쓸까? 확인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밑줄. 거기에 필기. 사실상 우리가 독서 같은 경우는 밑줄 긋는 건 좀 있고, 난 필기할 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막 굳이 막 필기를 하면서 할 거야. 밑줄도 막 그어가면서 할 거야.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너네 교과서에다가 밑줄도 긋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밑줄도 긋고, 필기도 그대로 해세요. 그러면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전송을 해줄 거야. 전송. 글씨 그리 같구나. 그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거고, 두 번째, 전화. 전화는 영상통화로 할 거야. 너무 싫어. 영화가 아니라 영상 어떻게 쓰니? 영상통화를 할 거야. 너무 싫어. 왜냐면 너네 눈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거야. 화이팅. 네. 어쨌든 요거 꼭 지켜주시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밑줄 긋고 필기하고 이거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도 보고 문제풀이도 전화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거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 페이지는 24쪽입니다. 자습서 다 준비됐겠지? 페이지 24쪽이고요. 주제 통합적 읽기 들어갑시다. 학교에서 나갔다고 하니까, 그지?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할 거야. 자, 독서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읽어야 돼. 그래서 본문 처음부터 쭉 볼게요. 우리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소주제 위로 올려버릴까? 소주제 보면 주제 통합적 읽기야. 그럼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을 볼 건데, 하나는 소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학적 관점. 그치? 사회학적 관점. 그 다음에 과학적 관점. 얘는 그래 문학적 관점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분야로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괜찮지?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니?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책이나 글은, 자, 읽는다. 책이나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한다.
때로는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다른 책이나 글을 언급하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 간접적인 관련을 맺기도 한다. 자, 이처럼요. 여기 밑줄 쳐야겠다. 이처럼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요거 외우셔야겠네요.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다. 됐네. 여러 책과 글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글을 읽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다고?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다. 됐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와서 자, 그럼 주제 통합적 읽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보자. 책이 좀 더러워. 자, 그럼 보시자. 이거 필기하세요. 밑줄 칩시다.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그다음 독자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면서 읽는 활동을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한대요. 아까 했지. 우리 지금 뭐 할 거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과 형식, 어떤 형식?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형식.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 아닌 것을 비문학이라고 하니까 그 비문학이라고 하는 형식 중에서 어떤 관점인데 비문학 중에서도 사회 문화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거래. 괜찮지? 자, 그럼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글쓴이의 시각이나 전공 분야, 글의 종류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을 갖춘 글이 작성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비교하면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면 자, 서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요. 서로의 어떤 관점과 서로의 형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읽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이거야. 그 주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치?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가 알고 싶어. 도대체 사랑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뭐만 읽냐면 소설책만 읽었어. 아이고. 계속 소설책만 읽어. 소설책만 읽게 되면은 소설을 빼버리고 우리 과학을 읽자. 과학을 훨씬 더 낫겠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과학적인 책만 과학을 어떻게 써? 그치? 별 그지 같은 걸로 내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책만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호르몬이구나. 호르몬에 관련된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흐름인 거네. 이렇게만 파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분야, 한 가지 분야의 책만 읽게 되면 나는 뭐가 생기냐면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사랑은 이런 거구나. 무조건 사랑은 이런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내가 과학적인 책도 있고 사회적인 책도 있고 문학적인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사랑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그지? 객관적으로 잡힌다는 것은 보편성이 부여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주제 통합적 읽기 필요성입니다. 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즉 여러 가지 책을 읽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반대로 할게.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 있지. 독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야, 책 읽어 라고 하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당황할 수가 있다고. 근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자신에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아하, 제일 중요한 거.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된대. 이걸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럼 주제통합적 읽기는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데 필수적이래. 자,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 있다. 자, 따단 세 가지 외웁시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고3 경희고지. 경희 고3 애들이 이번에 독서였거든. 중간 1학기가. 1학기 때 했던 지금 내용인데 지금 얘네가 시험 보고 너네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쨌든 모든 독서는 그냥 무조건 이런 거 나온 거 외워야 돼. 이걸 다 외워요.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외워요 라고 한다면 토시는 좀 바뀌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의미적인 건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합시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점, 즉 장점이 도대체 뭐냐.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본다. 그래, 당연히지. 당연히, 그지 같아. 자, 당연히 다양한 관점으로 써져 있는 글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고요. 좀 더 주관적이고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대. 이상하잖아.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화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쭉쭉쭉 올라가면 여기서 보면 아니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며. 근데 이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더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대. 뭐야, 아까는 객관적이라며 왜 이건 주관적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주관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써놨지만 수동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과학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회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또 이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거는 수동적인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지식이 별로 없어. 지식이 별로 없으면 과학 분야의 책을 읽으면 이게 온전히 나의 지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치? 만약에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분야의 책을 읽었어. 그렇게 되면 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구나 라고서 나는 이거를 그냥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면 이 책을 읽을 때도 비판적으로 수용할 거고 이 책을 읽을 때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거란 말이야. 즉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다른 책들을 볼 때, 다른 글들을 볼 때 조금 더 주관적일 수 있다고. 즉 수동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다. 되셨어요? 요거 개념 안 잡히면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주제 통합적 읽기 장점이요.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독서를 함으로써, 당연하지. 균형 잡힌 독서를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요. 편협하지 않잖아. 편협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분야만 읽게 되면, 과학적 분야만 읽게 되면 사람이 과학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문학적인 사람들을 뭐하게 돼? 비판하게 돼.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수성으로 쓰는 거야? 너무 비과학적이야. 라고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는 문학책만 읽은 사람들은 사랑은 역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했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 분야에서 사랑이란 그냥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래.
그러면 이 문학만 본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과학을 비판한다고. 아, 뭐야. 사랑은 숭고한 건데 왜 저 따위로 보는 거야. 저 그지 같아.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 여러 가지 분야를 읽게 되면 문학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사회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겠지. 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주제통합적으로 글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대. 당연한 거야. 문학, 과학, 사회 여러 가지 분야를 읽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나에게 맞닥뜨린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대. 됐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객관식 하나 나오겠다. 객관식이나 이거 지워버렸네.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괜찮지?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어. 자, 그 이제 봅시다.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이 나타나 있어. 이거 겁나 졸리거든. 문성이 벌써 잘 것 같아. 어떡하지? 자면 진짜 큰일 난다, 문성아. 됐어. 문성이 한번 깨웠고 이제 갈게요. 25쪽에 밑에 나와 있는 주제 통합적 읽기 과정을 보자.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독자는 먼저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돼.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대? 과정 외워주세요. 먼저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한다. 내가 모든 책을 읽을 때는 뭐가 필요해?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잡으래. 자, 자신이 읽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자, 질문이 정해지면요. 자, 그에 맞는 글을 찾아야 돼. 두 번째, 맞는 글을 찾아줍시다. 자, 도서관의 도서 목록이다.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외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맞는 글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도서관의 도서 목록이나 두 번째 서평 등을 확인하여,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글이 되겠지. 이 책은 뭐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글이요. 자, 이것을 확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을 모아야 된다. 때로는 글을 읽다가 더 읽고 싶은 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분야의 글을 모은 다음에는 글의 분야나 글쓴이의 관점, 형식이 다른 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자, 내 목적을 먼저 세우래. 두 번째, 맞는 글을 찾으래. 맞는 글을 찾을 때는 독서 목록이나 혹은 서평 등을 확인하래. 자, 세 번째. 자, 책 모았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모았으면 어떻게? 글의 분야나 글쓴이의 관점, 형식이 다른 글들을 서로 어떻게 읽어야 돼? 비교하면서 읽으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글에서 네 번째, 각각의 글에서 내세운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됐지?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할 일은요. 다섯 번째, 재구성이다. 즉,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보를 가려내어 해당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를 해야 된다. 되셨죠? 이거 필기 다 하란 얘기야. 밑줄 다 쳐주세요. 괜찮지? 자, 요거를 우리가 도표화된 게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의 과정이요. 자, 얘도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겠다. 그지? 자,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자, 외워보자 이제. 내가 글을 읽는 목적을 찾으래. 그 목적에 따라서 책을 찾으래. 자, 그럼 책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도서관에 있는 도서 목록이나 혹은 서평을 참고하래.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모았네. 다 모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분야, 여러 가지 분야, 관점, 형식이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읍시다. 근데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모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각각의 글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 나에게 유용한 정보만 추려내래. 마지막 단계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정보를 뭐하자? 재구성하자.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 같이 들어가겠죠. 비판적 읽기. 됐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요. 이따가 한 번에 풀 거야. 이따 한 번에 풀면서 야, 벌써 20분이나 됐어. 너무 재미없는데. 그렇지? 응. 그래서 이따 문제 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졸리면 중간중간 끊어가. 나는 이거 왜냐면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동영상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 그지? 그래서 보다가 너무 졸리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잠깐 끊고 그다음 계속 보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6쪽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글들을 한번 보재.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학적 읽기야. 문학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글이다. 이거 운영전이야, 운영전. 운영전이 뭔데? 운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줄거리 나와 있는 거 없나? 나다. 2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쪽에 쭉쭉쭉 올라와 주시면 27쪽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운영전에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선비 유영이라는 애가 안평대군의 옛 집터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운현과 김진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젊은 선비인 김진사는 수성궁이라고 하는 궁궐이에요. 궁궐. 방문했다가 궁녀인 운영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 보면 궁녀야. 궁녀는 사실상 이 왕궁에 있는 이 궁궐에 있는 여기서는 그냥 왕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왕족이라고 볼게요. 이 왕족이 데리고 있는 궁녀 중에 한 여자였단 말이야. 그잖아. 궁녀잖아. 그렇게 되면 다시 궁녀라고 하는 애는 얘한테 얽매여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김진사랑 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왜? 궁녀는 이 왕족이 여자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버려. 그래서 서로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만남을 이어오다가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들키게 됩니다. 이후 운영은 자결을 하게 되고 김지사 역시 운영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서양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다가 걸려서 결국 얘네들도 어쨌든 죽게 되잖아요. 자살은 아니지만 어떤 잘못에 의해서 죽게 되죠. 자, 어쨌든 꿈에서 깨어난 유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누는 사랑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숭고하겠니. 그지? 살펴보자. 자, 이제 운영전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있는 편지글이에요. 자, 김진사라고 하는 남자가 운영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주는 편지. 자, 갑시다.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대.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즉 도성 서쪽이니까 그 운영이가 있는 곳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운영이가 있는 곳만 볼 때조차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끊어지고 막 애절하고. 왜 이렇게 얘네들이 애절하니? 왜 애절한 거야?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누가 먼저 편지 줬게? 운영이 먼저 편지 줬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운영이가 먼저 편지를 줬고 그 다음에 김진사가 주게 된 거죠. 자,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편지 한 통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떨리고 그 정도로 어떻다고 너무 애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 외우자. 어차피 너네 사자성어 내신에 나오니까. 전전만측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 마음이고요. 전전긍긍은 걱정이 많다. 노심초사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겠다. 그래서 전전만측, 노심초사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서 여기서의 병은 무슨 병? 상사병. 그치? 님을 그리워하는,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이 사무쳐서 백약 여러 가지 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어떤 한 당신과의 어떤 사랑이요. 자, 사랑을 맺을 수만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이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다? 굉장히 절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메이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영탄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구구절절 애절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요. 김진사가 운영에게 준 편지니까 이제 운영이 김진사에게 답장을 합니다.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처음 군자의 모습을 잊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거로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즉 김진사가 운영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처럼 운영 또한 김진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대. 저희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왜냐하면 아까 수성궁이라고 했던 이 수성궁에 궁녀가 있는데 궁녀가 모두 10명이거든. 10명 중에 저희 용모, 저희 외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거겠다. 겸손한 자세를 알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에이, 운영이 겁나 이뻐. 겁나 이쁜데 뭐하고 있어? 9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하니까 우리 겸손한 자세.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 거야. 아, 그렇다면 운영이라고 하는 운영은 김진사. 아, 굳이 이런 걸 쓰려고 하니까. 자, 김진사랑 자신이 사랑을 하게 된 건 다 무엇 때문이다? 전생, 즉 운명 때문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성궁에요. 이거 왕족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왕족이 김진사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김진사를 수정궁에다 불러가지고 시를 짓게 막 만들어. 시를 지어서 김진사의 시를 좋아했으니까 막 시 짓고 할 때 그때 운영을 불러가지고 뭐 벼루에다 먹 깔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시중을 들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김진사가 시를 쓸 때 옆에서 운영이가 먹을 갈고 붓 준비하고 종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가 시중을 들다가 둘이 눈이 맞닿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제 옷에 튄 먹물 이 한 점이 우리의 이렇게 사랑을 맺어서 가슴 속에 한을 맺히게 될 빌미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렴 사이로, 주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구슬로 만든 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게 구슬로 해서 커튼처럼 이렇게 치는 거. 자,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답니다.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참아 들을 수 없었어요. 자, 백꽃에 두견새가 운대. 두견이 운대. 두견이 울어? 그 무조건 무슨 표현 방법? 감정이입이요. 왜? 울고 싶은 건 사실은 화자인데, 운영인데 누가 울고 있어? 두견이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 자,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는 감정이입 아니에요. 두견새까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으로 보셔야 되고요.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는 그럼 뭐로 와야 돼? 객관적 상관물이요.
그렇지? 왜? 오동나무의 밤비 내리는 소리가 나의 감정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물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꺼번에 밑줄 쳐놓고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오동나무의 밤비 내리는 소리는 객관적 상관물, 두견새 우는 소리는 감정이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겠지. 자, 어쨌든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의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 없었어요. 뜰 앞에 가려진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차마 서글퍼 어디서 차마 페이지 넘어가야 돼. 차마 볼 수 없었지요. 병풍에 기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요. 왜 죽을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상사병으로 인해서 그리워하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 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고 해도 하는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표현 방법 볼게요. 천지가 다 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대.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대. 당연히 무슨 표현 방법? 과장법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로 어떻다? 나는 너를 애절하게 사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지금 문학 속에서 바라봤던 이 문학 속에서 바라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구절절 막 애절하고 애타고 막 숭고하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는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 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숭고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네. 자, 외우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올라오시면요. 페이지 26쪽이에요. 페이지 26쪽에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뚜둥 요거요. 이거 외웁시다. 그죠? 자, 운영전이라고 하는 운영전의 글쓴이는 두 사람의 편지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되셨죠? 이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자, 이것도 재미없었는데 뒤에 건 더 재미없어. 더 재미없는 걸 한번 볼게요. 자, 28쪽입니다. 28쪽으로 가자. 됐다. 28쪽이요. 사랑의 역사. 자, 제목만 봐도 알겠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흐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니? 어떻게 변천됐니?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즉, 얘는 무슨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자. 문학이 사랑의 감정적인 거였다면 얘는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가보자. 아이고, 이거 뭐야. 에이. 자, 고대 로마에서는요. 자, 이거 체크되어 있지만 또 체크할게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랑으로 여겼었어. 이야, 이때는 사랑을 하게 되면 병에 들러서 미친놈이야 라고 해서 얘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중세가 되면요.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관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중세에는 막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것, 즉 낭만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근대에 와서 노블, 즉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다가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대. 자,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보진 않았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사랑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중세부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다라고 그냥 필요한 것뿐이야 라는 개념이 있었대. 되셨죠? 자, 그러면 사랑의 역사를 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고대 로마에서 중세, 그 다음에 17세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걸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고대 로마, 중세, 뭐 중세도 이제 17세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현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 즉 통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17세기 전까지요. 체크되어 있지만 체크합시다. 자,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는요.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자,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춰지게 됐대. 그럼 나눠보자. 17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 즉 신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이었던 거야. 그지?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신분 계급이 어때? 느슨해졌대. 그러니까 굳이 신분 계급에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즉 개인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 하게 됐대? 개인의 사랑의 형태가 갖춰지게 됐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됐죠? 자, 다부분 넘어갈게요. 자,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자,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는 것은 진짜 종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지?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 그것뿐이라고 믿었대요. 자, 부르주아 사회에서는요, 지금 보면 시대적 흐름이, 시대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사회도 확확 바뀌고, 신분도 확확 바뀌고, 여러 가지가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어? 사랑 하나밖에 없대.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죠? 자, 사회 속에서 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믿고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거잖아.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 자,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자, 라 부분 넘어갈게요.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도 성별의 차이는 존재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눠보자. 여성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늘 어때?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왔다. 지금 현대 얘기가 아니라 언제야? 중세시대예요. 그죠? 17세기. 자, 여성은요, 중세 후반으로 가야겠다. 그죠?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올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받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됐지? 옛날에는 여성이 늘 수동적이었어. 성에 갇혀서 항상 왕자를 기다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1792년 이 사람에 의해서 여성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자가 찾아왔을 때 수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 사랑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로 바뀌게 됐대.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 얘기합시다. 자, 현대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마찬가지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어요. 자, 남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막 꼬셔, 여자를. 막 장미꽃도 사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여자를 꼬셔. 그러면서 막 영원히 널 사랑할래 감정팔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자, 남성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럼 뭔데? 자기는 이제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 즉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낭만적인 감정보다는 뭐가 더 강하게 돼? 현실성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남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 왜? 본인이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잖아. 힘들게 일을 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 자신의 배우자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내 배우자가 나한테 헌신해줬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밥 차려줬으면 좋겠고, 엄마나 누나처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난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주기를 요구해. 이에 반해 여성은요,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 사랑스러운 체험, 즉 굉장히 여전히 사랑을 갈구한단 말이야. 자, 이러니 남성은 결혼함과 동시에 현실성이 많아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돼버리고, 그러니 여성의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여성은 결혼을 해도 뭘 하길 바래? 남성이 날 영원히 사랑해주고 영원히 이벤트 해주고 항상 낭만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 서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그렇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남성을 꿈꾸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한데?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게 뭔데? 같은 침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어. 한 자리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 이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우리가 뭐 했어? 비판적으로 수용하라며. 비판적으로 수용인데? 자, 비판적으로 수용하라며.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아닌데? 현대에서 여성들이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다 낭만적인 삶을 꿈꾸는 건 아닌데? 아닌데?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이 다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결혼해서도 낭만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은요,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 무슨 얘기야? 요즘 우리 청춘 20대를 바라볼게요. 20대의 취준생이야. 사실상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지 않을까? 물론 10대는 조금 풋풋하고 30대의 사랑은 좀 뭔가 좀 그래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제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니? 라고 한다면 20대일 거란 말이야. 그럼 20대가 열렬한 사랑을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 취준생이야. 취업이 되지 않아. 게다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안 형편이 되게 어려워졌어. 그지?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잘 될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현실이 너무 빡빡해.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 소모적인 거야.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용성을 따지게 된다고. 사랑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의 사랑이다. 나 솔직히 이거 나 고3 수업을 할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나 이거 설명 잘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거든. 왜냐면 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흔히 내가 연대생의 뭐 연대생을 만났어. 그럼 연대생의 남자를 만나든 연대생의 여자를 만나든 그러면 내가 연대생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연대생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지닌 사람. 이렇게 약간 과시? 그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는데 나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내가 연대를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대생을 만났어? 그럼 난 연대생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네? 내가 삼성에 다니는 연구원을 만나고 있어? 그럼 난 그 정도의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네? 이런 식으로 상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는데 그리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의 사랑이래. 요즘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난 요즘 사람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자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즉 사랑은 현대인들의 사랑이에요. 자 현대인들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배우자를 통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찾게 된대. 사랑의 감정, 곧 사랑하는 상대는 곧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인 셈인 것이다. 아, 내가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대. 잘 모르겠어. 이러니? 너네도?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니? 별론데. 자, 어쨌든.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인은요,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거래. 뭐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든 뭐 유용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든 뭐 종교적인 사랑이든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시대가 바뀌더라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거래. 뭐 앞뒤가 안 맞아 이 사람. 자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인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사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면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인 환상과 그래 지루한 사랑 없이 너무 지루하지 않니? 맨날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고 동영상 수업하고 재미없어. 이런 와중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전화해서 야 수업 끝나고 잠깐 만날래? 햄버거나 먹으러 갈래? 막 이런단 말이야. 햄버거 안 먹니 요즘? 어쨌든 그러면 그래 하면 잠깐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오는 그런 그냥 낭만 기쁨
그죠? 그 다음에 자아의 실존적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무슨 힘든 일이 있어. 나 죽어버려야지. 혹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극단적인 죽음을 각오한단 말이야. 그런데 죽기 전에 누구를 생각해 항상.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하겠지. 저 사람들이 슬퍼하겠지. 즉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 됐네요. 자, 정리할게요.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요. 사랑해. 우리 내용하기 29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내용 확인이야. 사랑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 즉,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해서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사회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고대, 중세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통시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괜찮죠? 자, 끝!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끊었다가 2부에서 봅시다. 잠깐 쉬세요.